결혼식장 입구에 섰을 때 나는 여느 때처럼 기대에 찬 미소를 지었다.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 어머니로서 당연히 느껴야 할 설렘이었다 하지만 식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내 심장은 박자를 잃었다. 단상 위 신랑 아버지. 소개가 시작되었고 한 남자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첫 마디를 듣기도 전에 나는 알았다. 저 사람을 안다는 걸, 아니, 안다는 표현으론 부족했다. 저 남자는 내 남편이었다. 28년 전 실종 신고를 했던 그 사람. 경찰은 사고사 추정이라 했고 나는 혼자 장례를 치렀다. 시신도 없이 그런 남자가 지금 누군가의 아버지로 서 있었다. 내 아들의 장인으로. 오늘 제 아들이 좋은 인연을 만나 아버지로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목소리마저 똑같았다. 그가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오른쪽 입꼬리, 말을 마칠 때마다 목을 가볍게 가다듬는 버릇. 모든 게 그대로였다. 내 다리는 제멋대로 앞으로 나아갔다. 하객들 사이를 뚫고 단상을 향해. 이성은 멈추라 외쳤지만 본능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 여보. 그 한마디에 식장 전체가 멈췄다. 아니, 실제로는 아무도 멈추지 않았을지 모른다. 다만 내 시간만 정지했을 뿐.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그의 눈에는 당혹스러움만 있었다. 반가움도 놀라움도 아닌 완벽한 낯섦. 죄송합니다만 저를 아십니까? 그 질문은 칼날보다 날카로웠다. 아십니까? 라니. 당신 옆에서 15년을 살았던 사람에게 할 말이. 나예요. 정숙이에요. 당신 아내.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 내 팔을 잡았다. 며느리였다. 수진의 얼굴엔 당황과 경계가 동시에 새겨져 있었다. 어머니, 지금 식중이에요. 나중에 말씀하시죠. 하지만 나는 물러설 수 없었다. 민호를 다시 봤다. 그는 여전히 나를 몰랐다. 아니, 모르는 척이 아니었다. 진짜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수진아, 저분 혹시 취객이신가? 아니에요. 그냥 예전에 아는 분이셨어요. 예전에 아는 분. 그 한마디로 나는 과거형이 되어버렸다. 존재가 아니라 기억. 그것도 지워진 기억.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어떤 이는 수근거렸고 어떤 이는 외면했다. 나는 한 발 물러났다. 죄송합니다. 사람을 착각했나봐요. 괜찮습니다. 워낙 닮은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 웃음이 나를 2번 버렸다. 한 번은 실종으로, 한 번은 망각으로. 식은 다시 진행됐고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 끝까지 지켜봤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내 가슴은 조금씩 무너졌다. 신랑 신부가 행진할 때도, 양가 부모가 포옹할 때도 나는 그저 바라만 봤다. 저 남자가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웃는 걸. 식이 끝난 뒤 수진이 조용히 다가왔다. 어머니, 괜한 소문 만들지 마세요. 저 사람 정말 내 아버지야? 아버님은 그런 말씀 들으실 분 아니에요. 부탁이에요. 부탁, 협박도 경고도 아닌 부탁. 그게 더 무서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끄덕이는 척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창밖으론 익숙한 풍경이 흘렀다 하지만 세상은 더 이상 같지 않았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있고 내 아들의 사돈이 되어버린 세상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은 너무 조용했다. 세 사람이 살던 집인데 이제 나 혼자였다. 아들은 결혼해 나갔고 남편은 애초에 없었으니까. 이 집이 이렇게 컸나?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다. 나는 식탁에 앉아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결혼사진이 나왔다. 젊은 날의 민호와 나. 그는 웃고 있었고 나도 웃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은 나를 기억하지 못했다. 사진을 만지작거리던 손이 멈췄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아직 모르고 있고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기억을 잃은 남편과 잊지 못한 아내. 오늘은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결혼식 다음날 아침.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밝았다. 하지만 내 안의 어둠은 더 깊어졌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민호의 낯선 눈빛이 보였고 눈을 뜨면 텅 빈 집이 나를 조롱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놓기를 12번쯤 반복한 끝에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받지 않을 거라 생각한 순간 통화 버튼이 눌렸다. 도윤아. 어제 일 엄마가 설명 좀 할게. 엄마, 어제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목소리가 차갑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단호할 줄은 몰랐다. 내 아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다.
마치 민원인을 상대하듯 선을 긋는 말투였다. 아니야. 저 사람 내 장인어른 말이야. 그분이 그만하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 그 단어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아들은 아버지를 잃은 게 아니라 어머니의 말을 지워버렸다. 나는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삼켰다. 설명하려 할수록 더 미친 사람처럼 들릴 게 뻔했으니까. 전화를 끊은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다. 수진의 음성 메시지였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다. 어머니가 어제 식장에서 아버님 앞에 나서셨어요. 하객분들도 많이 보셨고요. 도윤 오빠도 많이 놀랐는데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의도는 명확했다. 어머니는 지금 정상이 아니다. 단톡방엔 아무 반응이 없었다. 침묵은 때로 동의보다 강하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천장을 봤다. 이 집에서 28년을 살았지만 지금처럼 낯선 적은 없었다.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렸다. 도윤이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건 나를 보러 온 게 아니라 단속하러 온 거였다. 엄마, 이제 그만하셔야 해요. 뭘 그만하라는 거니?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말이요. 그런 상상.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내가 본 건 환상이 아니었다. 민호의 걸음걸이, 손버릇, 목소리 톤까지 모든 게 일치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 그 말을 꺼낼수록 나는 더 깊은 수렁에 빠졌다. 엄마는 그 사람 얼굴을 똑똑히 봤어. 틀릴 리가. 엄마는 늘 그래요. 엄마 말만 맞다고 하잖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터졌다. 이건 어제오늘의 분노가 아니었다. 오래 쌓인 무언가가 지금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뒤로 한 발 물러났다. 도윤이의 눈빛이 낯설었다. 언제부터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봤을까? 어머니 혹시 병원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 사람은 치료가 필요하다. 나는 그 눈빛을 읽었다. 뭐라고?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셔서요. 스트레스도 많으시고. 스트레스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완곡한 표현이었다.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내 아들과 며느리는 지금 나를 환자 취급하고 있었다. 너희는 엄마를 믿지 않는 거구나.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젠 멈춰야 할 때라는 거예요. 멈춰야 할 때? 무엇을 멈추라는 걸까? 진실을 말하는 것? 아니면 기억하는 것 자체를?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었다. 그래 엄마가 착각한 걸로 하자. 그게 모두에게 좋아요. 모두라는 단어 속에 나는 포함되지 않았다. 도윤이와 수지는 곧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거실 바닥은 차갑고 단단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서랍을 다시 열었다. 결혼사진, 가족사진, 민호가 입대하던 날 찍은 사진,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사진 속 남자는 분명 같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아니, 내 가족은 나를 믿지 않았다. 이 얼굴을 나만 기억하는 거야. 사진을 만지작거리던 손이 떨렸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공허함이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희망이 아니라 망설임이었다. 이제 나는 증명해야 했다.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 사람의 아내였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그날 이후 집은 더 조용해졌다. 아니, 조용해진 게 아니라 텅 비었다. 도윤이는 일주일째 집에 들르지 않았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다. 수지는 가끔 안부,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건 걱정이 아니라 감시였다. 잘 계시죠? 라는 물음표 뒤에 숨은 진짜 뜻은 조용히 계시죠? 였다. 나는 매일 아침 식탁에 두 사람분의 밥을 차렸다. 습관이었다. 하지만 건너편 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다. 도윤이야, 오늘은 집에서 먹고 가렴.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다. 대답은 없었다. 당연했다. 전화조차 하지 않았으니까. 밥을 먹다 말고 나는 수저를 내려놓았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입맛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의미가 없었다. 혼자 먹는 밥은 끼니가 아니라 의무였다. 오후가 되면 나는 병원 앞을 서성였다. 정신과가 아니라 신경과였다. 며느리의 권유를 따른 게 아니라 내 확신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였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기억상실 환자분들 중에는 특정 인물이나 시기만
선택적으로 지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해리성, 기억 상실 같은 경우죠. 그럼 제 남편도 저만 잊었을 수 있다는 건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강한 심리적 충격이 있었다며 의사는 가능성을 말했지만 나는 확신을 들었다. 민호는 나를 잊은 게 아니라 잊어야 했던 거였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그에게 나는 지워야 할 기억이었다. 병원을 나오며 나는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는 것 같았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그 말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변호였다. 28년 동안 나를 의심한 적 없었는데 단 하루 만에 모두가 나를 의심했다. 그래서 나는 나만이라도 나를 믿어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다. 도윤이가 아니라 수진이었다. 받지 않으려다가 손이 먼저 움직였다. 어머니, 요즘 밖에 자주 나가시나 봐요. 누가 그러던. 동네 분들이 여쭤보시더라고요. 혼자 많이 다니신다고 감시였다. 누가 시켰는지는 몰라도 내 동선이 보고되고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산책 좀 하면 안 되나? 괜한 오해 사실까봐. 그래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동네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오해, 무슨 오해를 말하는 걸까? 내가 정신이 이상하다는 소문? 아니면 결혼식에서 소동을 피웠다는 이야기? 어쨌든 수지는 나를 집 안에 가두고 싶어 했다. 알았어, 조심할게. 전화를 끊고 나는 현관문을 열었다. 집은 어두웠다. 불을 켜지 않은 채로 나갔었으니까. 하지만 켜고 싶지 않았다. 어둠 속에 있는 게 더 편했다. 빛은 모든 걸 드러냈다. 텅 빈 거실, 먼지 쌓인 선반, 그리고 혼자 남은 나를. 이제는 정말 나 혼자네. 그 말을 소리 내어 말하는 순간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고립은 사람을 무너뜨린다고들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대신 단단해졌다.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먼지가 수북했다. 이 상자를 마지막으로 연 게 언제였던가. 민호가 실종 신고된 직후였다. 상자 안에는 모든 게 들어있었다. 결혼사진, 신혼여행 티켓, 민호가 쓰던 수첩, 그의 필체가 적힌 메모들, 그리고 가장 아래에 병원 진단서가 있었다. 교통사고 기록이었다. 실종되기 석 달 전 민호는 큰 사고를 당했었다. 머리를 다쳤고 한동안 입원했었다. 의사는 말했다. 후유증이 올 수 있다고 하지만 민호는 괜찮다고 했고 나는 믿었다. 도망친 게 아니야, 잊은 거지. 서류를 펼쳐보며 나는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사고, 실종, 그리고 기억상실. 민호는 새로운 삶을 선택한 게 아니라 과거를 잃어버린 거였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를 찾아가 다시 설명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놔둬야 할까? 하지만 그 선택지 중 어느 것도 내 마음을 편하게 하지 못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안 지켜. 또 그 순간 결심이 섰다.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증명할 것이다. 민호가 내 남편이었다는 걸, 내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상자를 다시 닫고 나는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들었다. 기억나는 모든 것을 적기 시작했다. 민호의 버릇, 좋아하던 음식, 특별한 날들. 누군가는 이걸 집착이라 부를 것이다. 하지만 나에겐 이게 유일한 무기였다. 혼자가 된 여자는 약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명확해졌다. 이제 나는 잊힌 아내가 아니라 되찾으러 가는 사람이었다. 노트에 기록을 정리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요즘 같은 때 모르는 번호를 받는 건 위험했다. 또 다른 감시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이 전화는 달랐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정숙 언니, 나야 지연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시간이 멈췄다. 지연 20년도 전에 연락이 끊긴 이름. 민호와 결혼하기 전 내 유일한 친구였던 사람. 결혼 후 민호가 싫어해서 자연스레 멀어졌고 그 뒤론 소식이 없었다. 지연아, 어떡해. 너희 아들 결혼식 영상 SNS에서 봤어. 우연. 세상엔 우연이라는 게 정말 존재할까? 20년 만에 다시 나타난 친구가 하필 지금 전화를 걸어온 건 그 영상을 왜 봤는데? 언니 얼굴이 화면에 크게 잡혔더라. 신랑 아버지한테 다가가서 뭐라고 하는 장면. 그 표정, 거짓말하는 얼굴은 아니었어. 처음이었다. 누군가 내 말을 믿는다고 한 건 아들도 며느리도
심지어 나 스스로도 흔들릴 때 20년 만에 나타난 친구가 나를 믿어줬다. 지연아, 사람들은 다 나보고 이상하대. 사람들은 원래 그래. 복잡한 진실보단 간단한 거짓을 믿지.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지연은 묻지 않았다. 정말 그 사람이 맞아? 라고. 대신 이렇게 말했다. 언니 만나자, 오늘 당장. 우리는 오래된 카페에서 만났다. 예전에 자주 가던 곳이었다. 20년이 지났지만 간판은 그대로였다. 지연은 달라져 있었다. 머리는 짧아졌고 옷차림도 세련됐다 하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날카롭고 의심 많고 진실을 파고드는 눈. 그 사람 정말 민호 오빠야? 눈빛, 손버릇, 걷는 모습. 비 오는 날 문 2번. 잠그던 것까지 다 똑같아. 그럼 맞네. 지연은 단번에 결론을 내렸다. 의심하지 않았다. 증거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20년 전 민호를 직접 봤던 사람이니까 그 기억만으로 충분했다. 근데 왜 갑자기 나타난 거야? 갑자기는 아니야. 사실 언니 소식 계속 알아보고 있었어. 민호 오빠 실종됐을 때도 알았고. 그제야 깨달았다. 지연은 멀어진 게 아니라 거리를 두고 있었던 거였다. 민호가 싫어했으니까 하지만 완전히 끊지는 않았다. 그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언니, 나 그 사람 회사 알아냈어. 뭐? 식장 영상에 명함 나온 거 캡처해서 찾았어. 지금 무역회사 이사래 부인도 있고 아들도 하나 더 있어. 부인, 아들, 그 단어들이 칼처럼 꽂혔다. 민호는 새 가정을 꾸렸다. 나를 잊고 다른 여자와 살고 있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은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럼 나는 뭐야? 언니는 진짜야. 저 사람들은 가짜고. 지연의 말은 단순했지만 힘이 있었다. 나는 진짜 아내였다. 법적으로도 기억으로도 하지만 현실에선 내가 유령이었고 저쪽이 실체였다. 언니 편 이번엔 내가 있을게. 고마워. 짧은 대답이었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참았다. 지연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내 편이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숨이 쉬어졌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요즘 누구 만나세요? 왜 그러니? 동네에서 낯선 여자랑 카페에 계셨다던데요. 또 감시였다. 누군가 보고했고 수진은 확인하고 있었다. 나는 한숨을 삼켰다. 친구 만났어. 어머니, 괜히 쓸데없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 만들지 마세요.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엔. 쓸데없는 사람 지연을 그렇게 부르다니. 수진은 지연을 본 적도 없으면서 벌써 적으로 규정했다. 편이 생겼다는 건 동시에 적도 생겼다는 뜻이었다. 내가 누굴 만나든 상관없잖니. 상관 있어요. 어머니가 이상한 행동하시면 도윤 오빠한테도 피해가 가요. 피해, 내 존재 자체가 피해였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수진의 경고는 분명했다. 더 나대면 가만 안 둔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네. 거울을 봤다. 거기엔 지친 여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포기한 얼굴은 아니었다. 나는 알았다. 이 싸움은 기억이 아니라 선택의 싸움이라는 걸. 민호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의 싸움. 그리고 나는 결정했다. 지워지지 않겠다고. 지연과의 만남 이후 나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호의 과거를 추적했다. 실종 당시 경찰 기록, 병원 진료 내역, 그가 다니던 회사 자료까지. 지연은 놀라울 정도로 유능했다.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자료들을 계속 보내왔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언니 큰일이야. 민호 오빠 실종. 신고 기록 찾았는데 이상한 게 있어. 뭐가? 신고자가 언니가 아니야. 순간 숨이 멎었다. 실종 신고는 내가 했다. 분명히 경찰서에 가서 직접 서류를 작성했다 하지만 지연이 보낸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신고자 이름란에 적힌 건 내 이름이 아니었다. 박영미 시어머니였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언니 시어머니가 먼저 신고했어. 언니보다 이틀 빨리. 기억을 되짚었다. 민호가 집에 안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나는 경찰서에 갔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신고가 접수됐다고 했다. 시어머니가 했다고 생각했고 나는 추가 진술만 했다.
그런데 왜 시어머니가 먼저 알았을까? 민호가 집에 안 들어온 건 나만 알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나는 오랜만에 시댁을 찾았다.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셨다. 치매가 심해져서 몇 년 전부터 입원 중이었다. 병실 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가 보였다. 여인 얼굴, 텅 빈 눈빛. 나를 알아볼까? 어머님 저예요. 정숙이요. 정수,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빛이 흔들렸다.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민호 얘기 좀 물어봐도 될까요? 민호가 사라졌을 때 민호는 착한 아이야. 하지만 약속을 지켰어. 약속? 무슨 약속을 말하는 걸까?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무슨 약속이요? 떠나기로 한 약속 내가 시킨 거야. 머릿속이 하얘졌다. 시어머니가 시켰다고? 민호의 실종을 시어머니가 계획했다는 말인가 왜요? 왜 그런 짓을? 너 때문에 내가 우리 아들을 망치고 있었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나 때문에? 나는 민호를 사랑했다. 아무것도 망친 적 없었다. 민호는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었어. 하지만 너랑 결혼하고 나서 작아졌어. 꿈도 잃고 의욕도 잃고.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그래서 내가 민호한테 말했어. 새로 시작하라고 너를 떠나서. 시어머니의 눈빛이 또렷해졌다. 치매 환자의 눈이 아니었다. 분명한 의지가 담긴 눈이었다. 그럼 민호 씨는 알고 떠난 거예요? 처음엔 그랬지. 하지만 사고를 당했어. 그 뒤론 기억을 못 하더라.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민호는 원래 나를 떠나려 했다. 시어머니의 설득으로 하지만 떠나던 중 사고를 당했고 기억을 잃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나는 뒤로 물러나 벽에 기댔다. 그럼 저는 버림받은 거였네요. 처음부터 미안하다 하지만 그게 맞는 길이었어. 미안하다는 말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을까?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병실을 나왔다. 복도는 길고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 민호의 사랑도, 결혼 생활도, 심지어 실종조차도 나만 모르고 있었다. 나만 진짜라고 믿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지연이었다. 받지 않았다. 지금은 아무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모든 사진을 꺼냈다. 결혼사진, 가족사진, 민호와 함께 찍은 모든 순간들. 그 속에서 웃고 있는 내 얼굴이 낯설었다. 저 사람은 진짜 행복했을까? 아니면 혼자 착각하고 있었던 걸까? 나는 사랑받은 적이 없었던 거야.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모든 걸 의심했다. 민호뿐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내가 기억하는 행복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었는지. 다음 날 아침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할머니 면회 다녀오셨다면서요? 무슨 얘기 나눴어요? 시어머니가 말했구나. 아니, 요양병원에서 연락했을 것이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진실을 알려줘야 할까? 아니면 그냥 묻어둬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가족엔 처음부터 비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나를 지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진실이 드러난 이상 모두가 감당해야 했다. 나도, 민호도, 그리고 이 가족 전체가. 시어머니의 고백 이후 나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민호가 나를 떠나려 했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랑이 아니었다. 결혼 생활 내내 나 혼자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핸드폰엔 부재중 전화가 쌓여갔다. 지연, 도윤, 수진 모두 무시했다.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현관문이 열렸다. 열쇠 소리가 들렸다. 민호였다. 나는 몸을 일으키지 않았다. 거실로 들어온 민호의 발소리가 침실 쪽으로 다가왔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으세요? 받기 싫었어. 할머니한테 다녀오셨다면서요? 무슨 얘기 들었어요?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도윤이를 똑바로 봤다. 그의 얼굴엔 걱정이 아니라 경계가 서려 있었다. 내 아버지 얘기 들었어. 뭘 들었는데요? 내 아버지가 날 떠나려 했다는 것. 할머니가 시켰다는 것. 그리고 너도 알고 있었다는 것.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부인하지 않았다. 침묵이 답이었다. 그때 저는 어렸어요. 16이었지. 충분히 알 나이야. 할머니가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버지도 그러셨고. 아들도 공범이었다.
온 가족이 나를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비참한 웃음이었다. 그래서 너도 쭉 숨기고 산 거야? 엄마를 지키려고 그랬어요. 거짓말로 날 지킨다고? 진실은 엄마를 더 아프게 했을 거예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해졌다. 아프게 하든 말든 그건 내가 감당할 문제였어. 내가 결정할 게 아니야.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이제 와서 다 말하면 뭐가 달라져요? 달라지지 최소한 나는 더 이상 바보처럼 살지 않아. 도윤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수진이었다. 도윤이가 전화했나 보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나 진정하고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요즘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병원 가보시는 게 또 그 소리야? 나 미쳤다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어머니가 지금 감정적으로 불안정하셔서 불안정한 게 당연하지. 내 인생 전체가 거짓말이었는데. 내 목소리가 떨렸다.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도윤이와 수지는 그저 서 있었다. 위로하지도 다가오지도 않았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과거 파헤치는 거요. 아버지 찾는 거요. 다 소용없어요. 내 아버지는 살아있어. 내 눈앞에 있었다고. 그분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야 분명. 엄마, 제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도윤이가 소리쳤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얼굴. 아버지는 엄마를 떠나려 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 말이 마지막 일격이었다. 나는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도윤이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붙잡으세요. 아버지든 과거든 다 놔주세요. 그럼 난 뭐가 남는데? 저 있잖아요. 너? 날 속인 너? 도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도윤 오빠는 어머니를 위해서 닥쳐. 넌 아무것도 몰라.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내 아들과 며느리.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니었다. 나가 둘 다 나가. 엄마, 나가라고. 내 목소리가 집 안을 울렸다. 도윤이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수진이 그의 팔을 잡았다. 두 사람이 나갔다. 문이 닫혔다. 그리고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됐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나는 소리 없이 울었다. 가족이 무너졌다. 아니,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던 것이다. 나만 가족이라고 믿었을 뿐. 핸드폰이 울렸다. 지연이었다. 이번엔 받았다. 언니 괜찮아. 안 괜찮아 하나도. 지금 갈게 혼자 있지 마.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밤이 깊었다. 불 하나 없는 어두운 밤. 내 인생과 똑같았다. 이제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사랑도, 가족도, 믿음도, 모든 게 사라졌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 나 혼자 서 있었다. 지연이 도착했을 때 나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았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위로의 말도 질책도 없었다. 그냥 함께 있어줬다. 그게 고마웠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포기할 거야? 포기? 뭘? 도윤 오빠 찾는 거. 진실 밝히는 거. 나는 고개를 저었다. 포기는 이미 했다. 아니, 포기당했다. 가족들이 나를 포기했으니까. 의미가 없어. 민우는 날 사랑하지 않았어. 떠나려고 했던 사람이야. 그래도 언니는 진짜 아내잖아. 서류상으로만. 아니야, 언니가 민호 오빠 옆에서 15년을 살았어. 그게 가짜일 순 없어. 지연의 말에 뭔가 걸렸다. 그랬다. 나는 민호 옆에서 15년을 살았다.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그를 사랑했다. 그 시간만은 진짜였다. 다음 날 나는 결정을 내렸다. 민호를 직접 만나기로. 아들 도윤이가 아니라 남편 민호를 지연이 알아낸 주소로 찾아갔다. 고급 주택가였다. 담장이 높고 정원이 넓은 집. 민호는 성공한 사람처럼 살고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 뒤 중년 여자가 문을 열었다. 민호의 새 부인이었다. 누구세요? 민우 씨 계신가요? 무슨 일이세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나는 당신 남편의 전 부인이라고?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더라고.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어서요. 그때
안쪽에서 민호가 나왔다. 나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다. 기억하지 못하는 표정이 아니었다. 놀란 표정이었다. 여보, 들어가 있어. 내가 처리할게. 여자는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보다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민호가 문 밖으로 나왔다. 우리는 담장 앞에 섰다. 어떻게 여길 찾아왔습니까? 당신 날 기억해? 죄송하지만 처음 뵙는데요. 거짓말 그만해. 결혼식 때 놀란 표정, 지금 이 표정. 다 기억하고 있잖아. 민호의 얼굴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뭘 원하십니까? 진실이요, 왜 떠났는지. 왜 날 버렸는지. 제가 누굴 버린 적 없습니다. 나야 정숙이 당신 아내였던 사람. 민호는 주변을 둘러봤다. 누가 들을까봐 신경 쓰는 것 같았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는 가정이 있습니다. 나도 가정이 있었어, 당신이랑.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사고 이전의 일은 거짓말, 당신 지금 날 기억하고 있어. 민호는 눈을 감았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알았습니다. 기억합니다. 그 고백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민호는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그럼 왜 모르는 척 했어? 그게 나았으니까요. 당신한테도 저한테도. 무슨 소리야?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는 지웠어요. 나를 지웠다고? 우리의 결혼을 지웠습니다. 불행했어요, 서로에게.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불행했다니. 나는 행복했는데 나는 행복했어. 혼자만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린 부부였잖아. 서류상으로만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다. 차갑고 단호했다. 내가 아는 민호가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이게 진짜 민호였는지도 몰랐다. 그럼 사고는? 기억 상실은? 진짜였습니다. 처음엔 하지만 기억이 돌아왔어요. 1년쯤 지나서 1년? 그때 선택했습니다. 돌아갈 것인가, 새로 시작할 것인가. 저는 후자를 택했어요. 1년. 기억이 돌아온 지 1년이 지났다는 것은 지금까지 27년 동안 나를 속였다는 뜻이었다. 의도적으로 왜 날 찾아오지 않았어? 찾아가면 뭐가 달라집니까? 다시 그 불행한 결혼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건 내 멋대로 판단이야. 제 인생입니다. 제가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내 인생은 28년을 기다린 내 인생은 누가 선택하나. 나도 선택할 권리가 있어. 당신을 고발할 권리. 뭐라고요? 주문이야. 당신 나랑 이혼 안 했어. 법적으로 여전히 내 남편이라고.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처음으로 흔들리는 표정이었다. 그럴 순 없습니다. 왜? 당신 가정 무너질까봐? 제발, 제 가족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나도 몰랐어. 당신이 날 버렸다는 걸. 민호는 무릎을 꿇었다. 눈앞에서 내 남편이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사랑이 아니라 간청이었다. 제발 제 가족은 건드리지 마세요. 원하시는 게 뭡니까? 돈? 드리겠습니다. 돈? 얼마든지 드릴게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 주세요.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깨달았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지금도 나를 사람이 아니라 문제로 보고 있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일어나, 정말 제발 일어나라고. 민호가 천천히 일어났다. 정숙은 그를 똑바로 봤다. 당신 가족 건드리지 않을게. 대신 내 가족도 건드리지 마. 무슨? 우리 아들 도윤. 당신 사위 됐다며? 민호의 눈이 커졌다. 그제야 연결된 모양이었다. 설마 그 아이가? 내 아들이야. 당신 아들이기도 하고. 민호는 뒤로 비틀거렸다. 담장에 기댔다. 숨이 거칠어졌다. 이럴 수가. 이제 알겠어? 과거는 안 지워져. 아무리 도망쳐도. 나는 몸을 돌렸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민호를 뒤로 한 채 걸어 나왔다. 뒤에서 그가 뭐라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다.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이었다. 이제 나는 알았다. 민호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아니, 돌아올 필요도 없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민호와의 대면 이후 나는 이상하게도 평온해졌다. 분노도, 슬픔도, 집착도 사라졌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빈 공간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들 도윤이가 아니라 남편 민호였다. 만나자고 했다. 나는 응했다. 이번엔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다.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뭐? 우리 일, 그리고 아들 일. 민호의 얼굴은 지쳐 있었다.
일주일 사이 많이 늙은 것 같았다. 처음으로 그가 불쌍해 보였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과거는 안 지워지더군요. 이제야 깨달았어? 매일 밤 꿈에 나와요. 우리 아들 어렸을 때 모습으로. 그 말에 가슴이 찡했다. 민호도 괴로워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그건 그의 선택이었다. 그래서 날 만나자고 한 거야?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 당신을 버린 것, 아들을 버린 것, 비겁하게 도망친 것 다 제 잘못이었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결혼 생활 내내 그가 우는 걸 본 적이 없었다.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과의 결혼이. 알아 이젠. 하지만 그게 당신 잘못은 아니었어요. 제가 준비가 안 됐던 거죠. 결혼도, 가정도, 책임도. 그제야 이해가 됐다. 민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몰랐던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사랑할 수 없었다. 그래서 도망친 거야? 사고는 진짜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기억을 잃었을 때 편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 안 나니까. 책임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그런데 기억이 돌아왔고. 네. 1년 뒤에 그때 선택해야 했죠. 돌아갈 것인가, 계속 도망칠 것인가. 그리고 넌 후자를 택했어. 비겁했습니다. 인정해요. 인정한다고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들을 수 있었다.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대로 말해야지. 그럼 제 가족이 무너져요. 이미 무너졌어. 거짓 위에 세운 가족은 언젠간 무너지게 돼 있어. 민호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결정하세요. 뭘? 알릴 건지 묻을 건지 당신한테 맡기겠습니다. 그 말은 책임 회피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마지막 존중처럼도 느껴졌다.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묻을게. 정말입니까? 대신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한테는 넌 그냥 장인으로 남아. 아버지 행세는 하지 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한텐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우린 이제 남남이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일어났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봤다. 한때 부부였던 두 사람. 이제는 완전한 타인. 행복하세요. 너도.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번엔 정말로 끝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아, 나 결정했어. 뭘?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로. 정말? 응, 이제 내 인생 살려고. 지연은 한참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잘했어, 언니. 전화를 끊고 나는 집에 들어섰다. 텅 빈 집이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내렸다. 민호와 함께 찍은 모든 사진을 상자에 담아 창고에 넣었다. 버리진 않았다. 그건 내 인생의 일부였으니까. 하지만 더 이상 거실에 걸어둘 필요는 없었다. 다음 날 아들 도윤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요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할머니 면회 갔다. 오신 뒤로 연락이 없으셔서. 미안해, 엄마가 좀 혼자 있고 싶었어.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들은 여전히 나를 걱정하고 있었구나. 그래, 밥 해놓을게. 주말 도윤이가 수진과 함께 왔다. 오랜만에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다.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들. 회사 일, 날씨, 동네 소식. 하지만 그게 좋았다.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편안한 고요였다. 엄마, 많이 편해 보이세요. 응, 엄마 이제 괜찮아. 어머니, 그간 제가 너무했어요. 아니야. 넌 내 남편 지키려 했던 거잖아.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우리 앞만 보자. 그날 밤 두 사람이 돌아간 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다. 그냥 편안한 잠이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들어왔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불었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이 평범함이 감사했다. 거울을 봤다. 거기엔 지친 여자가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여자가 서 있었다. 이제 나로 살아야지.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닌 그냥 정숙으로 한 사람의 인간으로 그렇게 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고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기억을 잃은 남편과 잊히지 못한 아내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다. 비극도 아니고 해피엔딩도 아닌
그저 한 여자가 자기 자신을 되찾은 이야기로 결혼식 날 다시 만난 남편은 처음 본 사람이 맞았다.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 깨달음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다. 현재를 사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